저는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달 돌아온 싱글이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절대 결혼 전 시어머니가 하는 약속은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제 주변에서 결혼하고 시부모 모시고 함께 산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일단 한 번쯤은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말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세상에 월세집에서 살더라도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사느냐고 너가 멍청한 거라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보다 제가 수입이 더 많았고 제가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다른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제가 구워 삶아서 맘대로 휘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양가 상견례까지 끝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을 불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아들 결혼하는데 신혼집을 장만해주고 싶어. 하지만 3년 전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2달 후면 완공돼서 잔금 치러야 해. 계산해보니 잔금 치르고 전세 맞추고 하다 보면 여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이번엔 여유 돈이 없어서 2년은 전세 돌리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끝나면 너희들이 그 집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떠니? 라고 하시면서 저희 보고 일단 2년 동안 시댁 들어와서 같이 살자 하시더군요. 당연히 저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시댁집이 45평짜리 아파트고 방이 4개나 있긴 했지만 결혼해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시부모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 전에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그냥 시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죠. 당시에 남편이랑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모아둔 돈이 4천 정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제 돈도 5천 정도 있으니까 그 돈이면 2년 정도 대충 살 수 있는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에 결혼식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은 시부모님이 새로 분양받았다는 아파트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시부모님이 빌려가셨더라고요. 남편 말에 따르면 본인이 집안의 외동아들이니 언젠간 그 집을 물려받게 될 거라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진 돈만으로는 결혼 비용을 쓰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처음 그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 시부모와 살바해야 2년 동안 결혼을 미뤄놓고 돈을 더 모으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미루자는 말을 했더니 남편이 저보다 6살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고민하는 사이에 시부모가 저를 수시로 불러다 밥도 먹고 술도 먹이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 몇 번이나 설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일단 시댁집이 크기도 하고 살림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거라 결혼 초기에 혼수장만 하느라 목돈 들어갈 일도 없고 원래 세 식구 살던 집에 저 혼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 일 없다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며느리랑 같이 산다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만큼 너희도 2년 동안 허슨 곳에 돈 안 쓰고 목돈 모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합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하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나중엔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 같고 진짜 2년만 버티고 그 집에서 살면 돈은 돈대로 모을 수 있고 결혼 초기에 우리 명의로 된 아파트가 생길 것 같았어요. 초기 시부모님이 받은 아파트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는데 우리 결혼하려고 할 때인 입주 시점에 집값은 5억 가까이 올라 있더라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4천만 원은 이미 아파트에 잔금으로 들어갔고 집은 부동산에 바로 전세로 내놓았죠. 얼마 뒤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4천만 원은 다시 돌려주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6천만 원을 자기한테 더 줘서 1억을 맞춰주면 2년 뒤 깔끔하게 아파트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저도 완전 공짜로 시댁에서 받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고 시부모랑 같이 2년 살면서 목돈을 모아 나머지 6천만 원 맞춰드리고 혼수까지 장만할 돈을 모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저희가 맨 땅에서 맞벌이로 수도권에 아파트 살 돈 모으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아끼고 모아야 할지 계산도 안 되던 상황이었죠.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2년만 참고 버티면 내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해도 딱 2년만 참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게다가 연애할 때부터 시부모님이 제게 친딸처럼 잘해주셨어요. 연애 기간이 2년이 좀 넘었는데 제 생일이 되면 남편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주시고 결혼 이야기 오고 갈 때는 집으로 종종 초대해서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이미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저는 그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친해진 상황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내 시댁이 된다면 결혼한 뒤에도 고부 갈등으로 남편과 싸울 일이 없겠구나 생각할 정도였어요. 새 식구가 살고 있던 45평 아파트는 넓고 쾌적해서 저 하나 더 들어가서 살더라도 집이 좁아서 시부모랑 부딪히거나 답답한 기분이 들진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2년 동안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것에 동의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고 나름의 안전장치를 생각해 뒀습니다. 일단 시댁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저희가 따로 돈 쓸 필요가 없어졌고 결혼 준비 자금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5천만 원은 거의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는 우리 부부가 같이 적금을 들었는데 2년 동안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돈을 모으기 위해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만들었고 남편이랑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부담해서 적금을 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금 외에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모으고 사용하기로 했고요. 시부모님께도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고 퇴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 준비나 청소, 빨래 같은 것들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모는 그런 제 말을 듣더니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인데 무슨 이런 것까지 생각하니? 집안일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 같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에게 집안일을 다 맡겨놓고 며느리가 탱자탱자 놀고 먹을 순 없는 일이었죠. 수년간 회사 생활을 하며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느끼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절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지 않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확실하게 서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정해둬야 나중에 뒷말이 없고 서로 일을 떠넘기면서 싸움이 나질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와 본격적인 합가 생활을 하기 전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만약 이 결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저는 절대 손해볼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마냥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약간은 민망하더라고요. 혼수는 2년 후에 진짜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때 하기로 했으니 그것까진 아닌 것 같고 시댁의 김치 냉장고가 오래되어 보였고 어머님 댁에 건조기가 없길래 그거 2가지는 제가 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한삭 후 괜찮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자기들은 괜찮으니까 돈 아껴뒀다가 나중에 너네 집 들어갈 때 혼수 비용으로나 쓰라셨어요. 몇 번을 더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거절하시고 괜찮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제 결혼 생활 초반 갈등의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농담을 섞어서 제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없이 몸만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고 웃어 넘겼지만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자꾸 들으니까 점점 듣기 싫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는 정말 시집 잘 온 거야. 아무리 시댁 생활한다고 해도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들였잖니?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뼈가 있는 진심인지 아니면 웃고 넘어가는 농담인지 구별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부모님이랑 살 때는 빨래 돌리고 나면 건조기가 있어서 편했는데 시댁에서는 내 식구가 살면서도 아직까지 건조기가 없어서 빨래를 한번 하고 나면 탁탁 털어서 건조대에 널어 말려야 해요. 그것도 너무 불편했지만 시아버지도 계신데 제 옷이나 속옷을 베란다 건조대에 널어두기 민망하니까 따로 빼두었다가 매번 손빨래하고 저희 방에 널어서 말렸어요.
그 생활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서 제가 제 돈으로 어머님 댁에 건조기 사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됐다. 건조기 쓰면 옷이 다 망가진다더라. 나는 괜찮으니까 나중에 너희 집 들어가면 그때 사. 라고 하시는 바람에 아직도 시댁엔 건조기가 없어요. 처음엔 저희한테 생활비도 낼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맨날 공짜로 밥을 얻어 먹겠습니까? 시댁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첫 달에 어머님에게 용돈 겸 저희 부부 생활비라고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드렸는데 일단 받으시더니 1시간쯤 지나서 제게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돈 받자고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진짜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아껴서 돈 모으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밥 먹을 때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장 보러 가면 10만 원으로 살 것도 없다 하시고 거실이나 사람 없는 방에 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이번 달 관리비가 2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전기 아까운 줄 모른다고 투덜거리고 다니세요. 제가 너무 민감한 건지는 몰라도 어머님의 그 소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돈을 2배로 올린 100만 원을 담아 다시 어머님에게 드렸더니 그때는 액수를 확인하시고는 제가 드린 봉투를 받아 챙기셨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50만 원이 부족했으면 그냥 얼마 달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시모는 전업주부 생활을 계속하셨어요. 집안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원래 아침밥을 안 먹는 스타일이고 남편보다 회사 출근을 30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아침을 먹을 수도 차려주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다른 식구들의 아침밥을 차려주기로 하시고 저는 퇴근한 이후에 저녁 준비를 맡아서 했습니다. 청소나 빨래도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방이나 화장실은 전부 제가 맡아서 청소하기로 했고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용 공간은 어머님이 관리를 하시다가 주말에 제가 쉬는 날엔 다 함께 대청소를 같이 하곤 했어요. 신혼 초에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이 돌아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께서 저한테 집안일을 떠넘기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부러 낮에 하실 일을 손도 안 대고 놔뒀다가 제가 퇴근한 저녁 7시 이후에 부랴부랴 청소기 돌리는 척하고 갑자기 화장실 청소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엉덩이 안 붙이고 집안일 하는데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겠나요? 어머님이 청소를 한번 시작하면 엄청 본인이 일하는 티를 내시고 굳이 저희 부부가 쓰는 방까지 들어와서 침대 밑까지 청소기를 돌리세요. 저희 방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려도 그냥 자기가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거라면서 막무가내로 문 열고 밀고 들어오시는데 덕분에 집에 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어머님이 청소기 돌리기 시작하면 저도 눈치 보다가 일어나서 저희 방 청소 시작해야 하고 어머님이 거실 화장실 청소 시작하시면 저도 우리 방 화장실 변기라도 닦고 있어야 합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여기가 더럽다 저거는 빨래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안 내놓고 있냐고 또다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침대 밑이랑 베란다 창문 틀까지 꼼꼼하게 검사하시는데 그것 자체로 큰 스트레스였죠. 결국 나중엔 시어머니 잔소리 시작하기 전에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식구들 저녁상 차리고 그 뒤에 설거지하고 매일 밤 청소하고 이틀에 한 번은 화장실 청소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굳이 집안일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손을 놔버렸는데 자기는 지네 집이고 자기 부모님이니까 그렇고 저는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눈치 보이는데 시어머니 청소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과자나 먹고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지만 어르신들이라 그런지 저랑 식성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반찬도 대부분 나물이나 장아찌 같은 마른 반찬이고 간도 어찌나 심심하게 하시는지. 집밥 먹고 있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좋은데 먹고 돌아서면 허전하고 입이 항상 심심했어요. 제가 평소 아침도 안 먹고 점심과 저녁 2끼만 먹는 사람인데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이 부실하니까 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친정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는 과일이나 빵을 항상 집에 많이 사다 두셔서 저녁에 TV 보면서 심심하면 꺼내다가 먹곤 했어요. 하지만 시댁 집에 왔더니 저녁을 적게 먹어서 허전해도 과자나 빵이나 과일같이 집에 먹을 만한 간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보다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것 먹고 운동 다니면서 건강 유지하시면 될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TV에서 몸에 좋은 거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거 사다가 드시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밀가루 먹지 말라 하면 당장 밀가루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절대 장볼 때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은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식탁에 올라오는 가지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저녁밥도 부실하고 그 이후에도 뭔가 집어먹을 간식이 없어서 서운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사니까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 짜증만 늘어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퇴근길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 몇 개랑 쿠키를 사서 집에 가져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는 애들도 아니고 뭘 그런 걸 먹냐고 타박을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웃긴 건 제가 그날 저녁에 조금 먹고 식탁 위에 올려뒀는데 다음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고 남김없이 다 드실 거라면 애초에 타박이나 하지 말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드실 것까지 매번 잔뜩 사오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숨겨놓고 저 혼자 먹기에는 제가 너무 치사한 사람 된 것 같고 왜 내가 나이 30에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살면 살수록 시댁 생활 자체가 너무 숨막히고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집 받아서 분가할 꿈만 꾸고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처음 약속한 2년이 거의 다 됐고 저희도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6천만 원은 진작에 다 모았어요. 원래 약속대로라면 아마 이번 달쯤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2년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버티고 살았고 작년 여름엔 전세 사는 분들에게 계약 연장 안 할 테니 정해진 날짜에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하지만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갈 때 마음과 볼일 보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왠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곱게 집을 넘겨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 불안감이 뭔지 몰랐지만 이젠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정말 그릇이 간장종지처럼 작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 방법을 몰라요. 작은 것 하나도 아까워서 벌벌 떠시는 분들이고 먹고 살 만큼 살고 있는 지금도 불우이웃 돕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명절 선물 한번 보내는 걸 본 적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새 집을 이르게 주려고 하니 너무 아까우셨겠죠. 결혼 초에는 제가 6천만 원만 더 주면 진명이까지 완전히 저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더니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아까웠나 봅니다. 입주할 때 5억 정도 하던 집이 중간에 한번 1억 넘게 올랐던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5억 근처로 집값이 떨어졌지만 시부모님 생각에 앞으로 그 집이 더 크게 오를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갑자기 너희들 좋은 일만 시켰다고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할 때 그런 약속 안 했을 거라 하시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은 부모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저 역시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그게 왜 아까운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제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짜로 너한테 집을 줄 수는 없지. 너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1억이라도 더 받아와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어느 정도 공평한 일이지. 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 줬던 4천만 원에 저희 부부가 2년 동안 모은 6천만 원, 그리고 따로 친정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1억을 더 받아서 가져오라는데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은행 대출 받아서 빼주고 나면 그 돈도 앞으로 저희가 갚아야 하고 생각해보니 시부모님은 현재 시세대로 돈을 다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처음부터 저희에게 집 해줄 생각도 없었고 이럴 거면 왜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한 건지 저도 염치가 있는데 친정 부모님에게 현금 1억을 해달란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직 장가 안 간 남동생도 있고 노후 계획도 있을 텐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큰돈 달라고 할 염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 모아둔 5천만 원에 남편이랑 2년 살다 보니 같이 모은 적금 외에 제가 따로 1,000만 원 정도를 더 모았어요. 갑자기 1억 달라고 하시니 그건 좀 무리고 처음 약속이랑 다르지 않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지금 가진 돈이 얼마나 있냐고 대뜸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제 통장에는 6천 정도가 있었지만 그 돈을 다 밝히고 싶지 않아서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 그거라도 지금 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그 돈까지만 주고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나중에 7천을 더 가져다 주면 그때 명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제가 호구도 아니고 집값은 집값대로 다 가져다 바치고 대출까지 저희가 갚아야 하는데 명의는 시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 있냐고 따졌는데 오히려 시부모는 제게 시댁 재산을 거저먹으려고 드냐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제가 계산해봐도 시부모님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고 이미 본전 뽑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친정에서 돈을 더 가져오라고 하면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시세 차익은 차액대로 다 받아가시고 며느리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이럴 거면 그냥 애초에 시댁 생활 안 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서 시작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에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남편에게 난 그냥 너희 부모한테 사기당한 기분이니까 집이고 뭐고 이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남편은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원래대로 약속 지키라는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등신 같은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자식 믿고 계속 살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초에 그 집에 등기 칠 때 들어간 당신 돈 4천만 원을 이자 쳐서 받아오고 우리가 2년 동안 모은 돈이랑 합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갈라서 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간단한 집만 사서 시댁을 빠져나왔고 다음날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한테 4천만 원 다시 달라고 했다가 욕만 엄청 먹고 못 받았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부모님 설득해 보겠다면서 일단 돈을 달라는 대로 드리고 그 집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 앞으로 해주실 거라 하는데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아들이라고는 저희 남편 하나뿐인데 언젠간 해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명의조차 아까워서 못 넘겨주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분가해서 살고 있으면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간섭 안 하실까요? 시댁이랑 차로 10분 거리인데 아마 사는 집만 따로 떨어졌을 뿐이지 매일 시어머니 찾아와서 살림 타박하고 못살게 굵게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인연 끊고 내가 할 길 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돈 벌어 먹고 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친정집에서 살고 시어머니 드릴 돈 우리 엄마한테 용돈으로 주면서 살려고요. 제가 손해본 시간과 정신적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크지만 빠르게 손절하고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이혼 협의하면서 남편이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오고 자기가 시부모 설득할 수 있다며 울고불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정이 다 떨어졌어요. 자기 아들이 우리 집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러고 있는데도 시부모들은 제게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이혼 협의를 하면서 제가 시집 와서 남편과 모았던 6천만 원은 전부 제가 갖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서 낭비한 2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것도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을 전부 제가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너가 왜 돈을 다 가져가냐고 뒤늦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랑 이혼하는 것보다 돈을 뺏겼다는 소리가 더 분하셨나 봅니다. 시모가 그러든지 말든지 이미 서류에 남편 도장까지 다 찍은 상황이라 저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너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생각과는 다르게 이혼하고 갑자기 목돈이 크게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인데 부모님은 요즘 집값 많이 떨어졌으니 전세 끼고 아파트 한 채 사놓으라 하시더라고요.
요즘 퇴근하면 엄마 아빠랑 부동산 구경 다니는데 정말 즐겁고 신납니다. 제가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 생각하고 만약 어떤 이유라도 결혼해서 시가나 처가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말리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